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 이 사건의 시작은 쿠팡 이용자에게 날라온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그 메일엔 주소, 전화번호, 배송 장소, 그에 대해 최근 4번에 걸쳐서 한 15개의 품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디까지 갖고 있을까요? 쿠팡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죠. 협박 메일을 받았고 쿠팡에 바로 알린 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20대 남성 박찬희 씨. 지난 16일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쿠팡닷컴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영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메일에는 박 씨의 쿠팡 사용자명, 물건을 받은 배송지 주소, 그리고 주문한 물건의 종류는 물론 수량 정보까지 줄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송지 주소 옆에는 박 씨가 배송원에게 알려주려고 공용 현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입력한 정보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처음으로 메일을 보냈다 확인해봐라라고 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제 개인정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제 집 주소랑 제 옛날 집 주소랑 그러고 최근에 막 뭐 샀는지. 박 씨는 메일을 받은 당일 쿠팡의 온라인 채팅 상담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으로 알려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다음 날 쿠팡 측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4,5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 만약에 제 개인정보를 알았다면은 좀 더 사회공학적으로 저를 뭔가 피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박 씨는 기록을 남기려고 당시 쿠팡 측에 이메일 답변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통화가 원칙이라며 응대는 전화로만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대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뚫렸을까요? 이용자들의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남유럽 발칸반도 알바니아에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쿠팡 접속용 이메일 계정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알바니아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쿠팡과 비밀번호가 같은 게임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돼 계정이 정지됐다고 통보받았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직구 물품 배송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일부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 로그인 기록에 알 수 없는 기기로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정보 유출로 인한 제3자의 접속 이력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유출됐다는 문자 받고 바로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그 언노운으로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쿠팡 측은 알 수 없는 기기 로그인 기록은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다른 쿠팡 플랫폼 이용 기록이 남은 것이라며 해킹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쿠팡 회원에서 탈퇴 방법을 공유하거나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은 누구고 어떻게 뚫은 걸까? 자,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퇴사한 후에 그 권한으로 빼냈습니다. 이 퇴사자가 어떻게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쿠팡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은 퇴사 후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용의자는 쿠팡 재직 당시 인증 관련 담당자로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버에 접근하려면 출입증에 해당하는 토큰이 필요한데 이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가 도장에 해당하는 인증 키가 있어야 합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번 해킹에 쿠팡에서 인증 담당 업무를 맡을 때 받은 인증키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쿠팡의 인증키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의자가 퇴사 이후에도 인증키를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둔 채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인증키 유효기간을 묻는 최 의원실 질의에 쿠팡 관계자는 5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테이션 기간이 길고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인증키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5에서 10년보다는 짧게 설정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은 인증키가 5에서 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렇게 될 동안 쿠팡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4개월 전에 이 정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여다보니 쿠팡과 계열사 사이에 오가는 이 고객 정보 관리가 부실하더라는 겁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쿠팡에 보낸 의결서입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인정보보호부서가 정보 제공의 근거나 목적에 대해 검토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개보위가 7월부터 쿠팡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입니다. 고객이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는 게 개보위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체계가 좀 필요했었을 것 같고요. 개보위는 쿠팡에 내년 2월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4년간 정보보호 부문에 2,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지 못하면서 쿠팡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개인정보가 어떤 게 뚫렸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자,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담긴 메일을 확보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뚫린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메일을 받고 쿠팡에 처음 알린 시민을 찾았는데요. 이 메일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쿠팡닷컴 개인정보가 잠재적 노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시작해서는 그 아래로는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잠깐 사용한 주소도 유출 정보에 포함돼 신고자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5년 넘게 안 썼던 주소도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로 저를 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고. 저 중에서 어떤 정보에 가장 민감해 하시던가요? 네, 문제는 배송지 주소와 함께 적어놓은 공용 현관의 출입 정보였습니다. 이 협박 메일을 보면 각각 다른 배송지 주소 뒤에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첫 신고자의 배송지 정보엔 공용 현관 대부분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요. 이용자 한 명의 개인정보만 털어도 각각 최대 5군데 배송지에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도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쿠팡 배송기사를 위해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둔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용 현관을 지나 내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는 정보까지 털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매한 상품 내역들이 쫙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자에 좀 물어보니까요. 메일에 적힌 구매 내역은 총 4번에 걸쳐서 한 물품 15개라고 했습니다. 과자는 물론 강아지 사료, 우유나 식재료 등이 무게는 물론 몇 개를 샀는지까지 메일에 빼곡히 담겼습니다. 당초 최근 구매 내역 5건 정도가 유출된 걸로 전해졌는데 이게 구입 물품 개수 기준이 아니라 구입 건수 기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모입니다. 가장 불안한 건 이제 뚫렸어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보면 이게 어디에 악용될 수 있냐가 이제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죄에 혹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당장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쿠팡의 특정 물건을 산 사람 전화로 그 물건이 배송 지연됐다,
배송 정보가 궁금하면 링크 누르라는 식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 접속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 사적인 내밀한 물건 등을 주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온라인 범죄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좀 설명드렸다시피요.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나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심각한 건 이런 피해가 나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메일에서 보셨듯이 내가 쿠팡으로 물건을 보낸 기록이 있는 가족, 지인 집의 입장 정보까지 뚫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협박 메일이라는 그 메일, 그것도 지금 정보를 유출한 게 중국인 전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보낸 겁니까? 사실 근데 이게 아직 좀 경찰은 단정하기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이 받은 메일을 보낸 IP 주소와 쿠팡 측에 보낸 협박 메일 IP 주소가 달라서인데요. 전 중국인 직원이 보낸 IP 주소로 보냈을 수도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스스로를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휘슬블로어라고 칭하거나 쿠팡에게도 보안을 강화하라며 훈수를 둔 걸로 봐서는 동일인이 소행의 가능성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자, 12월의 첫날입니다. 정치권은 1년 전 이맘때 터진 계엄 이슈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직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이 두 개 특검은 끝나지 않았지만 못다한 수사가 있다며 벌써부터 더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끌 태세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안에 3대 특검 활동이 모두 종료되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한데 모아서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법원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탓이라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내란 전남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고 있습니다. 뭘 막아요?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을 분석한 결과 내란 종식 이슈가 아직도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통령 직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나라면 대통령의 결정을 말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편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이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조치는 법무부에 맡기고 언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하지 마시라고 했을 것이라며 예하는 100명보다 바른말 하는 1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과감하게 요직에 중용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노선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채널A에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이야말로 정치보복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화합이나 사회 통합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그런 어떤 시민들의 그 분열된 마음 또는 서로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편가르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걸 큰 틀로 해가지고 끌어가면서 후보에게도 조언도 하고 또 혹시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미안합니다. 승소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안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이 3특검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벌써 2차 특검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은요, 지난달에 끝났지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두 특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것으로 보고 규명한 데 의혹 한 군데로 몰아서 진실 밝히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2차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은 뭘 더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이 결국 못 밝혀낸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 다시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한 노상원 수첩 의혹도 추가로 밝히자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 워낙 의혹이 많은데 김 여사 측근의 기업 투자 유치나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등 여기 김 여사가 개입됐는지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특검 수사를 해왔는데 그럼 2차 특검을 하면 지금 못 밝힌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는 건가요? 일단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시도를 조희대 사법부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요, 영장을 10건 청구했는데 단 한 건만 발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높은 영장 기각률을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검이 수사에도 못 밝혀낸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였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더 밝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요, 이 새 특검 자체가요,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장 기간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요, 3차례 연장이 됐고 180일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인력도 각각 200명 넘게 투입이 됐거든요. 그 전에 메머드 특검으로 불린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도 수사 기간은 90일, 인력은 122명 투입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장이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수사 기간 105일이었거든요. 이미 최장 시간에 최대 규모 인력 투입했는데 사상 초유의 2차 특검까지 꺼내든다고 더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당은 특검이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는 게 낫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예, 여당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당초 3대 특검이 마무리 못한 사건은요, 행안부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요, 야당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관한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러면서 2차 특검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3대 특검의 경우도요, 국민의힘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적이진 않다. 이러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은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 이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의심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연내에서 가급적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뭔가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어때요? 일단 입장이 조금 바뀐 건 맞습니다. 2차 특검 오늘 정 대표와 강경파가 띄웠는데요. 대통령실은 1차 특검 조사 마무리되는 거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지지층의 내란 척결 요구가 워낙 거세게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당 관계자들 귀로 물어보니까요, 내란 종식 이슈가 여전히 소구력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피소 사건 속보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 상급자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추가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장이 장 의원 지역구였는데 이 장 의원이 본인 지역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했었다고요. 장 의원은 오늘도 무고를 주장하며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고 언론에 요구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추행 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힌 장경태 민주당 의원.
사태의 본질은 성추행이 아닌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며 고소인 남자친구 직장인 서울 동대문구가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19 감사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반면 고소인 측은 장 의원 측이 남자친구의 직장 정보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장 의원이 고소인의 상급자를 통해 남자친구 직장이 자신의 지역구임을 알렸다며 고소인 입장에선 남자친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고소인 변호인 측은 고소인의 상급자가 독단적으로 장 의원 지역구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는 장 의원에게 고소인 상급자에게 지역구 언급 등을 했는지 질의를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을 향해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전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여전히 계엄 사과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당 안에선 사과와 절연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장동혁 대표 오늘 열린 마지막 국민대회에서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 계엄은 악몽이었다며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 자성론을 꺼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계엄으로 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사과했고 친한계 진종호 의원도 역사를 되돌렸던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당원들은 오늘도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4선 한기호 의원은 의원 단체방에서 당원끼리 몸싸움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며 장외 집회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서로 거칠게 공격하는 모습은 짜증 유발 행동으로 보인다며 동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기 용인에서 마지막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계엄 사과를 둘러싼 찬반 갈등 확산을 의식한 듯 전격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서울 재선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천박이란 표현을 쓰며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 공부나 하라, 어모 사격에 나서면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연일 직격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랐던 천박한 김건희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윤핵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며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권력이 정점에 계실 때,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늘 항상 보면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배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SNS에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어디서 굴러들어온 자잘한 장사치들도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옹호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 진행된 당원 1인 1표 민주당 토론회는 이 정청래 대표 성토대회처럼 됐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취임한 지 넉 달 된 정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끌벅적했던 현장 상황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원 1인 1표제 토론회 현장. 곳곳에서 정청래는 사퇴하라고 적힌 팻말이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민주당? 정청래 불러라! 사퇴하라!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친명 쪽 인사와 지도부 간 입장도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또 마을 총회처럼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일어났다면 사실 이런 논란이나 오해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었고, 호남에 3.5배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 것이 전국 정당 취재 맞는 거냐.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호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당선자를 만들어낸 사례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정 대표를 향한 일부 당원들의 성토는 계속됩니다. 정청래 사퇴하라! 당원들이 니네 거슬리냐? 중앙위가 열리는 오는 5일까지 당내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이 조 대표 그동안 국민의힘 해산, 파산을 주장해 왔는데요. 취임 후 첫 만남 역시 날선 말들도 오갔습니다. 이 하겠다고 했던 두 사람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회 어떻게 됐을까요? 손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 후 상견례 차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은 조국 혁신당 신임 대표. 네, 고맙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눈 두 사람. 하지만 화기애애했던 인사말을 끝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포문은 조 대표가 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 인양 비춰집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장 대표도 야당의 역할을 해달라며 응수했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두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토론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측은 내일 실무회의에서 날짜와 형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요.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출마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는 조항도 있다는데 이 내용까지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모 씨가 대신 명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구도라며 여론조사 비용은 총 3,3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을 받고 상납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의해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 정치인은 그 손실을 어디에서 만회해야 됩니까? 오늘 기소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본다며 아직 기소 단계인데다 정치자금 공여가 입증돼야 한다며 공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검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실행자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계엄 당일 경찰을 이끈 조지호 경찰청장. 이 법정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비화폰을 통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이 경찰 투입은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특검 측이 비상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냐고 묻자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청장이 법정에서 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다며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을 대신하는 유재성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연말 연시, 모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술 마신 뒤 운전대 잡아선 절대 안 됩니다. 경찰도 단속에 분주한데요. 오늘 현장 카메란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달래고 의심 신고 들어오면 집 앞까지 찾아가는 숨가쁜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망고만 말했습니다. 운전석 중에다 후보로 오세요. 네. 선생님 껌 같은 거 지금 못 드시고 오세요? 망고 먹나? 아무래도 망고만 먹은 건 아닌가 봅니다. 술은 맥주 반컵이라 했잖아요. 지인 생일이 있어서 참석해가지고 선물하고 그냥 짠하고 맛있는 척하고 그러고 바로 나갔거든요. 단속에 걸려 운전을 못하는데 이 차는 누가 몰까요? 대리기사가 도착했는데 음주 여부 확인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운전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확인해야죠. 여기 처음이에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아저씨 운전 안 하면 되죠. 제가 이제 확인해야 돼요.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고요. 그런 법이 있는지 한번 조항을 한번 적으세요. 단속 과정에서는 항의하는 시민도 잘 달래야 합니다. 이거 내가 무슨 다 됐어. 하는 짓이야요.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도 안 주고.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나이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한두 번이 공부가 되는 거지 그게. 단속은 짧게 장소를 바꾸며 합니다. 단속 피하는 앱까지 등장하자 호환한 방법입니다. 스팟 단속이라 해가지고 좀 하고 옮기고 이렇게. 근데 그거 믿고서는 만약에 음주 운전하다가는 위험하죠. 요즘에는 도로 위 시민들도 단속 조력자입니다. 할아버지 이상하게 진짜 좀 말을 잘못하면 횡설수설하고. 지금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누가 신고했나 봐요.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술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전화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이곳은 추격전입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네. 음주 의심 신고 있어요. 신고자 주제 수수 중이고요. 하월곡 F 지났어요. 제가 공도 내리거든요. 화번을 조회해보면 여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집 앞에다 거기 관할 공도가 돼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음주운전 단속이 음주만 잡는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 내비게이션 등을 조작하는 데 해당되고요. 금액은 6만 원이고요. 벌점은 15점이세요. 선생님!
저희 경찰차 저기서부터 지금 몇 대가 오는데 이것도 못 보지. 그냥 건너신 거잖아. 경찰은 내년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네, 동해안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든 구조물이 주차된 차량 7대를 덮쳤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차량이 흔들리더니 앞이 순식간에 깜깜해집니다. 아파트 철제 지붕이 차량 위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 충격에 승용차 앞유리는 완전히 깨졌고 엔진룸 덮개와 범퍼도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속초 지역에는 순간 초속 2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철제 지붕 등 구조물이 차량 7대를 덮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너무 놀래갖고 이거 천둥 치는 소리가 그랬어요. 그 소리에 그냥 잠이 깨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바람이 많이 분다 했어요. 근데 설마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생각을 못했죠, 저는. 강원 양양군 낙산해변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장 가림막과 모텔 담장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현재 해제됐지만 당분간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강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당분간 다소 강한 바람이 계속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도 지속되고 있어 대형 산불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사 앞에선 뇌경색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연기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 복도를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계단에선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양손으로 들고도 횡단보도를 문제없이 건너갑니다. 이 남성은 어선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경색 편측마비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선원입니다. 해경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뇌경색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조 장비나 주변 도움 없인 걷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원 A씨는 2등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1차 면담하는 과정에 연기 연습을 시켜서 2등급까지 받아낸 경우입니다. 마비 연기와 허위 진단서 등으로 장애 2등급을 받은 선원은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 사기 전문 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 보험사 관계자들을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선원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브로커는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보험금의 30%를 떼어갔습니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23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브로커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100kg 넘는 멧돼지가 돌진하면 누구라도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산속도 아닌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80대 여성이 크게 다쳤는데요. 당시 충격적인 상황,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집이 큰 멧돼지가 아파트 단지 도로 주차 간판을 넘어뜨립니다. 출입문까지 여러 번 들이받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쪽에 있던 80대 여성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여성이 쓰러지자 물어뜯고 얼굴까지 들이받습니다. 여성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또다시 들이받는 등 3분 가까이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경비원과 주민이 나타나 몽둥이로 멧돼지를 내려칩니다. 도망가는 멧돼지는 또 다른 경비원을 공격합니다. 경비원은 겨우 담을 넘어 피합니다. 제가 이 몸무게가 103kg 정도 나는데 그 멧돼지를 6회 내지 7회 막 이렇게 수차를 내리쳤는데도 멧돼지는 막 전혀 이상이 없고 좀 무섭게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멧돼지에 공격당한 8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경비원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무려 120kg의 멧돼지는 아파트 인근 텃밭에서 출동한 경찰과 엽사 등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틀 전 대낮 멧돼지가 난동을 부린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하지. 밤에 혹시나 만약에 외출하고 오다가 이 돼지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요 마을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장애물을 이용해 조용히 몸을 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12월에 접어들자마자 겨울이 실감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퇴근길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용 기자, 체감 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지금 이곳 명동의 기온은 영상 4도지만 초속 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0도입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2월로 달력 한 장 바뀌었을 뿐인데 겨울이 왔음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기온에 퇴근길 시민들은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드는 칼바람에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버스 좌석이 없으면 또 몇 대 그냥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힘들죠. 여름, 겨울에 좀 힘든 편이에요. 네.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 그래서 많이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요즘에 목도리, 장갑 다 챙겨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파주 영하 5도, 김천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 기준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간 3도에 그치면서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추워진다는 겁니다. 수요일은 영하 7도로 북쪽에 내려온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온종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가 토요일 오후나 돼야 풀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인 듯 했던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층의 해외 주식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청년층보다 4050 세대의 해외 투자 비중이 높다며 본인도 자산의 1% 정도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매로 상가 2채와 도로 부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원장은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년 재산 공개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금융감독 원장은 서학개미들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했지만 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통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부 서학개미들은 해외 주식 비투를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 반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부터 2달간 증권사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증권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와 관련된 위험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 주식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등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권유하는 등 느슨한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독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국내 주식은 빚내서 사도 되고 해외는 안 된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증권사 실태조사 이외에도 수출기업의 환전 상황을 점검하고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는 등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청계천 일대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행 석 달 됐는데요. 잦은 고장에 돌발 상황마다 멈춰서며 툭하면 운행이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정해진 운행 횟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계천부터 종로오가를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자 취재진이 세워둔 카메라가 쓰러집니다. 급제동이 너무 많고 넘어있는 차선이 있을 때마다 EDM처럼 엄청난 사운드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돌발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라면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는 하루 11번 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행 횟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한 달이 된 지난 10월 31일까지 하루 운행 횟수 11회를 채우지 못한 날이 23일 중 13일이었습니다. 거기다 13일 가운데 10일은 운행 횟수가 6번에 불과했습니다.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버스를 2대 투입해야 할 노선에 한 대만 투입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는 운행 초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며 계속 점검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장기 금지령이 내려졌던 어르신들의 대표 휴식 공간이죠. 탑골공원. 오가다 보면 술 한잔 걸치시는 어르신들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안 됩니다. 술병을 들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데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앞 바닥에서 술 마시는 어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탑골공원 안은 물론 외부 역시 금주구역입니다. 벽면에는 이렇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금주구역 범위는 인근 국가문화유산 구역까지입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다른 용기에 주류를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종로구는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탑골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저런 데서 앉아가 술 먹잖아요.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를 가하니까 잘하는 거다. 이게 개인 땅이 아니에요. 밖에서한테는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도리도 아니지. 그런 거 내라고 하면 가지야 그거 너무나 단속. 종로구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순식간에 낚아채는 소매치기, 프랑스 파리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죠. 이것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치르면서 잠잠해졌나 싶던 소매치기가 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유근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파리 지하철역 안. 점퍼를 입은 남성이 취객 옆에서 무언가를 훔칩니다. 일본 사법경찰이 출동해 열차에 타는 남성을 끄집어내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남성이 훔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이번엔 개찰구 앞에서 도둑이 한 여성의 핸드백을 통째로 낚아챕니다. 여성이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는 등 마구잡이로 낚아챕니다. 모두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로 특히 지하철역안은 소매치기 범죄의 온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파리 북역은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쉴 새 없이 곳곳을 순찰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민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역 입구에 진을 치는 등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곳은 유로스타 기차가 출발하는 파리 북역입니다. 자기 집을 아무 곳에나 두지 말라는 이런 경고 문구가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qui vendent des choses un peu illicites et beaucoup de cigarettes de contrebande, comme vous avez dû le remarquer. Et il y a énormément de pickpockets. On fait très attention. Moi, je tourne mes bagues.
파리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소매치기범의 주요 표적은 배낭을 뒤로 맨 사람, 지하철 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 양손에 짐을 든 노약자라고 합니다.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역에선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대표 랜드마크 에펠탑은 파리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선 최근 소매치기범을 추적하는 전문 방송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목격하면 폭력도 행사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몽마르트 언덕은 소매치기는 물론이고 강매 등으로 관광객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이런 가방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여권 같은 것도 다 안쪽에 이렇게 줄 달려 있고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난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왔는데 소매치기를 포함한 파리 내 한국인 안전사고 신고 건수는 3년 연속 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열창하는 일본 가수. 그런데 관객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리허설인가 싶지만 중국에서 진행된 실제 공연인데요. 중국 측이 공연 하루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하자 무관중으로 무대에 오른 겁니다. 얼마 전엔 일본 가수가 공연 도중 쫓겨나는 일도 있었죠. 외교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인기 여가수 하마사키 아유미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콘서트 개최 하루 전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관객 없이 약 2시간 동안 공연을 강행한 겁니다.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중국 팬들도 하마사키를 테마로 한 카페에 모여 사진을 찍는 등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하마사키는 5,3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2000년대 대표 일본 여가수입니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중일 갈등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What a beautiful night. I will never forget what you guys gave me. 하마사키는 콘서트 취소 후 엔터테인먼트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교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앞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일본 여가수가 공연 중 강제 퇴장당하는 등 중국 정부가 한일령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톱 가수가 이에 맞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에서도 일본 정부와 민간을 혼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카페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다면 어떨까요? 범죄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인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은 남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한 입 먹기도 전에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뒤에서 몽둥이와 흉기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마구 내려치자 남녀는 겁에 질린 채 황급히 도망칩니다. 같은 시각 주방에 있던 직원도 바깥 소동에 놀라 허겁지겁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괴한들은 유리창을 깨고 가구를 부수는 등 카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18일 인도 보팔시에서 복면을 쓴 무장괴한 20여 명이 새로 개업한 카페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 5명을 체포했는데 조사 결과 카페 관계자와 원한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벌적 의미를 담아 이들을 반나체 상태로 경찰서에서 시장까지 행진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눈 쌓인 도로 위에 수십 대의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곳곳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고립된 운전자들은 담요를 두른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폭설로 고속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차량 45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빙판길에서 차량들을 견인하느라 고속도로는 6시간 넘게 폐쇄됐습니다. 미 중서부 전역에선 주말 내내 몰아친 눈폭풍으로 항공편 수백 건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이번엔 두바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택시에 태운 승객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뒷좌석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택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승객 한 명이 택시 운전자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로 운전자의 목을 걸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운전 중 공격을 당한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승객은 빠져나가려는 택시기사를 더 세게 붙잡더니 아예 몸을 일으켜 제압합니다. 차량 밖으로 겨우 탈출한 기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승객은 앞 운전석으로 넘어와 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8일 오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기사는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뒤로 넘어갑니다. 충격으로 쓰고 있던 모자도 날아갑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앞유리에 성에가 낀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1년 전 영국 웨일스 북동부 지역 도로에서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던 트럭 운전자가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언론은 최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운전금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푸른 하늘에 다양한 낙하산들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대형을 만듭니다. 동원된 낙하산만 무려 104개에 달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2일 미국 플로리다 웨일스 호수 상공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낙하산 캐노피 공중 대형을 만든 겁니다. 20개국에서 약 110명의 스카이다이버가 참여해 2007년 100명 참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에 비해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체감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 인천 체감 영하 8도, 대구도 체감 영하 4도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 3도에 그치는데요. 그나마도 체감 기온은 영하권입니다. 인천도 체감 영하 4도로 춥습니다. 밤부터 서해안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대 10cm, 서해안에 8cm가 내리겠고요.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져서 영하 8도로 정점을 찍은 뒤 차차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